체포 감금과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독직 폭행,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담당 수사과장 B씨와 담당 검사 C씨에 대해선 직권남용, 체포 감금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본부는 검사 C씨가 8차 사건 범인으로 검거됐던 윤모 씨를 이미 동행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아무런 법적 근거나 절차 없이 75시간 동안 불법 감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친구인 현직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망할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14일 새벽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서울의 한 지구대 소속 현직 경찰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사건 당일 친구였던 A씨의 집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에 관계되어 있다는 점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저리로 받을 수 있는 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지원 이자 지원 문턱이 낮아집니다. 서울시는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소득 기준을 당초 부부 합산 8천만 원 이하에서 9,700만 원 이하로 완화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둘이 합쳐 월급 약 8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기준은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됩니다. 이자 지원 금리도 최대 연 1.2%에서 3%로 상향 조정됩니다. 해외여행으로 현장에 없었는데도 마치 상주 근무한 것처럼 거짓으로 감리 일지를 작성한 소방공사 감리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3년간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가 발급된 현장 가운데 상주 감리원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74개 현장에 소방공사 감리 일지를 확인한 결과 7개 감리업체에서 불법을 확인해 형사 입건했습니다. 이들 적발된 현장에서는 상주 감리원이 해외여행으로 현장에 없는 기간에 스프링클러 설비 배관과 소방전선 설치 등 주요 소방공사가 그대로 시행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늦은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가 10에서 30mm, 남해안은 5에서 10mm,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입니다. 지금 서울지방의 기온은 8.9도, 습도는 70%입니다. 지금까지 이상민이었습니다. KBS 제일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12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19세기 헨리 조지라는 미국의 사상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불평등의 원천을 토지의 사유화에서 찾았습니다. 토지의 사적 소유는 불로소득을 발생시켜서 부의 집중과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평등과 자유마저 파괴한다고 보았습니다. 아니나 나를 다를까, 부동산으로 잭팟을 터뜨리는가 하면 부동산으로 인해서 살 곳을 찾지 못해 전월세로 지하로 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는 사유화해서는 안 된다, 공적 소유의 개념으로 바꿔야 한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이것이 바로 토지 공개념으로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노태우 정부 때 도입하려다가 말았지요.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18번째라고 하는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말이죠. 대출의 통로를 더욱 조이는 것이 핵심인데, 세금을 강화해서 투기 목적의 부동산 소유는 손실만 보게 된다, 이런 교훈을 제대로 심지 않는다면 글쎄요, 그 효력이 얼마나 갈까요? 상속 증여로 발생한 재산 규모가 연평균 59조 원 정도인데, 상속 재산의 66%, 증여 재산의 49%가 부동산이라는 통계가 널리 회자되고 있습니다. 땀 흘려 일한 만큼 소득을 얻는 것, 이걸 노동정의라고 하지요. 노동정의를 우습게 여기는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아닐까요?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상속재산의 66%, 증여재산의 49%가 부동산이다. 가히 부동산 왕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탈출구가 없을까요?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 KBS 1라디오를 듣다 보면 뭔가 해법이 나올 것도 같은데 말이죠. 네. 함께 여러분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시부터 7시까지 여러분의 선택은 김용민 라이브 용수초입니다. 가만히 있자. 이게 뭡니까? 오늘 용수초에 예쁜 크리스마스 트리가 왔습니다. 모레 있을 공개방송에서 아주 큰 활약을 할 2019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네. 트리 모습이 궁금하신 분들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쁘네요. 이 누가 갖다 주신 건가? 산 거예요? 우리 홍아람 PD께서 사오셨군요. 감사합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한 건 아니시고. 알겠습니다. 네. 7시까지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그냥 똑같은 뉴스 브리핑이 아니다. 정치 뉴스 피로 해소에 딱 좋은 브리핑. 매일 5시 5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뉴스 오영오. 뉴스 오영오, 뉴스 오영오 함께할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요. 신임 국무총리의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지명됐습니다.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 춘추관에서 신임 총리를 지명을 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재인 정부 2대 국무총리로 이 정세균 의원님을 모시고자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적이고 포용적이며 이 공정한 경제로 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 중요한 것은 통합과 화합이다라면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가장 잘 맞는 적임자가 정세균 후보자라고 밝혔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은 정세균 후보자가 우선 경제를 잘 아는 사람으로 이 성공한 실물 경제인 출신이기도 하고 또 참여정부 산업부 장관 출신으로 이 수출 3억 3천억 불 시대를 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6선의 국회의원으로 당대표와 국회의장을 역임한 이 풍부한 경륜 그리고 정치력을 갖춘 분으로 온화한 인품으로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며 이 항상 경청의 정치를 펼쳐왔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만 그 입법부 수장을 지낸 그러니까 국회의장을 지낸 분을 국무총리로 모시는 데 주저함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 이거 갖고 이제 문제 삼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네. 뭐 그럼에도 이 갈등과 분열의 정치가 극심한 이 시기에 야당을 존중하면서 이 국민의 통합과 화합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라고 지명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네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낙연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이 책임 총리로서의 역할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셨고 이 현장 중심 행정으로 국민과의 소통에도 부족함이 없었다라면서 이 내각을 떠나는 것이 매우 아쉽지만 이 국민들로부터 폭넓은 신망을 받고 있는 만큼 이 자신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놓아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세균 후보자는 즉각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국회에서 했죠? 네, 국회 정론관에서 했습니다. 국가가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총리라는 중책에 지명돼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면서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에 주력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국민의 힘이 되는 일이라면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판단으로 총리 지명을 수락했다라면서 이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인 소통 노력을 펼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세균 의원 아닙니까? 서울 종로를 지역구로 네네. 두고 있는데 그럼 다음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출마가 어렵게 된 셈이죠. 그렇죠. 1월 16일 이전에 사퇴하면 모르겠지만 네. 지명되고 아직 청문회도 거치지 않았는데 그럴 일은 없으니까요. 정세균 총리 후보자가 지명자가 오늘 종로 구민에게 보낸 그 문자가 있습니다. 종로 구민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청문회 준비에 집중해야겠지만은 틈틈이라도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다음에 출마를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의사 표시는 하지 않았지만은 네네. 네. 국회의원을 더하기는 쉽지 않겠다. 뭐 그런
또 뉘앙스가 잔뜩 담겨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맞춰서 또 이낙연 국무총리가 어느 지역으로 갈지도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혹시 종로로 가는 겁니까? 뭐 아직 뭐 본인이 밝힌 말은 없습니다. 종로로 갈까요? 청량리로? 네. 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광진도 있죠. 네. 오세훈 전 시장이 나오는 곳인데. 네, 그래요. 또 그것도 이낙연 총리의 향후 행보도 매우 주목되고요.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사건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네요. 네, 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의혹으로 어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는 입장을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오늘 조국 전 장관 변호인단이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네네. 이것이 정무적 책임이지 이 법적 책임이라고 한 것은 아닌데요. 이 조국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 조국 전 장관은 그간 서울중앙지검 조사, 그러니까 부인 정경심 교수 등 일과 관련 수사에서는 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해왔지만 네네. 이번 사건, 그러니까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중단 건에서는 이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검찰 조사에서 충실히 밝혔다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네네. 최근 일부 언론들이 이 조국 전 장관의 뭐 스탠스가 변했다, 네, 전략이 변했다, 이 묵비권이 먹히지 않았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묵비권이 먹히지 않았다라고 봅니까? 네, 그런 보도를 하고 아니 있는데 가족 관련한 수사에서는 묵비권을 지키고 네. 자신의 공적 그 직무, 그 민정수석대의 일에 대해서는 소상히 밝히겠다는 식으로 해서 공적 책임에 대한 자기 입장을 검찰에 밝히는,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이런 태도를 취하게 됐는데 그거를 네네. 묵비권이 먹히지 않아서 이번부터는 이제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해석을 했군요. 네, 아직 기소도 안 됐는데 묵비권이 먹히지 않았다는 판단 어디서 내렸는지 어디서 모르겠는데 먹히지 않았다는 건지 네,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변호인단의 입장은 일종의 이제 투트랙이라는 것이죠. 변호인단은 그러면서 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 중단이라는 이 잘못된 프레임이 확산되고 있다라면서 이 조국 전 장관은 당시 조치에 대한 정무적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라고 밝힌 것이다라고 네. 전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최근 보도 중에 이 조국 전 장관 그리고 당시 민정수석이 이 박형철 백원우 비서관과 개별 상의를 했고 이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로 조사 중 진술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니까 추측 보도를 자제해달라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박형철 백원우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온다라는 얘기인 진술을 거죠. 했다고 보도했군요. 일부 네네. 언론이. 예. 어떻게 알죠 그 언론은? 그래서 검찰에 진술한 내용을 취재를 해서 안 거니까 검찰에서 얘기를 들었다. 검찰에서 얘기해 줬겠지. 그럼 네. 어디 무슨 도청한 것도 아닐 테고 말이죠. 하지만 이 조국 전 장관 변호인단은 검찰에서 그 얘기를 들었더라도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면 네. 그게 맞다면 이제 검찰이 거짓말을 한 셈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네. 예. 굉장히 상황이 좀 애매합니다. 언론이 말이죠. 우리 정상근 기자도 이제 기자신데 검찰 말을 100% 믿어도 되는 겁니까? 뭐 그 재판에 가면 일방의 당사자니까요. 그렇죠. 네, 그 정도 의미에서 피고와 검사, 공판 검사 해서 그 재판의 한 당사자일 뿐이지 네. 사실을 놓고 다투는, 범죄 사실을 놓고 다투는 한 당사자일 뿐이지 검찰 말이 100% 옳다, 흘려주는 정보도 이건 뭐 진리와 진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보통 이제 검찰이 주어로 시작되면은 우리 언론에서는 이제 드러났다, 뭐 밝혀졌다 이렇게 서술어를 쓰는 게 일반적인데 네. 사실은 주장했다라는 표현이 더 이 재판에 임할 때는 적합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진실을 가리는 곳은 검찰이 아니라 법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가려지는 그런 결과를 놓고 사실로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흥분한 이유가 이 에너지 드링크를 먹어서 그런가,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항상 테이블 위에 이렇게 많은 그 주전부리들이 있는데 네. 근데 같이 먹자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다 먹어야지. 모자랍니다. 네. 이거 어떻게 나눠 먹습니까? 오늘은 혹시 뺏어 먹을까 봐 반대쪽으로 놓으셨더라고요. 주머니에 넣어놨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어제 국회에서 일어난 폭력 사태, 후폭풍이 상당합니다. 네, 일단 자유한국당 내부 후폭풍부터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자유한국당의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 대회에 네. 이 당원과 지지자 수천 명이 국회로 몰려와서 그야말로 아수라장을 만들고 또 민주당 국회의원, 이 정의당 당직자들을 폭행하는 일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당내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수도권 의원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면서 네. 이렇게 되면 중도층 그리고 수도권 표심은 다 날아간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자유한국당 의원, 네네, 수도권 자유한국당 의원이요. 예. 그리고 또 다른 자유한국당의 중진 의원은 이 규탄 대회에서 성조기를 흔드는 모습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칠지 이 당이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성조기를 네. 흔들어요. 예. 이스라엘 국기도 있었다라고. 이스라엘 국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망국기가 운동회를 하는 건지 잘 운동회를 모르겠는데. 하는 건가? 네. 어쨌든 한 초선 의원도 뭐 의도치 않았더라도 이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자유한국당은 극렬 지지층에 더 다가간 상황이다라고 우려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다른 매체 인터뷰에 응한 이 자유한국당 관계자도 이 황교안 대표를 향해서 마치 폭도 수계 같다라고 표현을 해서 아니 자유한국당 관계자가 황교안 대표, 자기 당 당대표를 폭도 수괴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네, 뭐 익명의 관계자여서 뭐 신뢰도를 뭐 높게 쳐줄 수는 없기는 한데 뭐 근데 그럼에도 하여튼 언론을 통해서 익명을 전제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언론이 보도한 겁니까 이게? 네, 어느 언론이 보도했는지는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발언을 전한 언론이 어느 언론입니까? 제가 조사를 했었는데 연합뉴스 아닌가요?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뭐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른 당의 반응은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됩니까? 네, 방금 말씀드린 제가 그 폭도 수계 같다라는 네. 표현이 들어있는 것은 네. 서울경제 보도였습니다. 그래요? 네. 그 사이에 또 찾으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이 네. 보도한 내용이다. 이 다른 정당도 규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네네. 정의당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이 황교안 대표를 고소를 했습니다. 네네. 참고로 이 민주노총이 경내 밖에서 집회를 하다가 그 일부 참가자들이 담을 넘어서 네. 이 국회 경내로 들어간 일이 지난 4월쯤에 있었거든요. 있었어요. 네, 예. 이 때문에 이제 이 집회를 주최한 김명한 민주노총 위원장이 징역 4년을 검찰로부터 구형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 당시에 황교안 대표가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네네. 이런 행태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의당은 고소를 했고요. 다른 정당들은 계속 규탄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상원이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이 트럼프 행정부 일부 인사들이 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이 주한미군을 뭐 유지하네 마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고 네. 또 국내 일부 인사들도 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으로 주한미군이 뭐 줄어들거나 철수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괜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래요? 생각이 좀 드는 게 이 미국 상원이 이 주한미군의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0 이 회계년도 국방수권법안 이걸 NDAA라고 하는데요. 네. 이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을 시켰습니다. 이 찬성 76표, 반대 6표, 네. 그리고 18명은 투표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내에 이렇게 되면은 현재 28,500여 명의 주한미군 규모를 임의로 줄일 수가 없도록 했습니다. 그래요? 네, 이 무조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28,500명의 주한미군 규모. 네네. 여기다 캡을 씌우는군요. 일종의 캡이죠. 네, 캡을 씌우네요. 네. 이 심지어 이 작년에 통과됐을 때, 그러니까 올해 적용된 네. 이 주한미군 하한선이 22,000명이었는데 네네. 이보다 내년에 6,500명이 더 많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예. 해당 법안은 지난 11일 찬성 377표, 이 반대 48표에 역시 압도적인 차이로 미국 하원을 통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이 법안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네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이 트위터를 통해서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즉각 서명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네. 뭐 큰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어떡하나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은 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네요. 네, 네. 어쨌든 누가 오더라도 함부로 주한미군을 뺄 수는 없다 이렇게 네.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뭐죠? 네, 국정농단 사태 당시 이른바 최순실 저격수로 이름을 알린 이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연합뉴스는 노승일 전 부장과 통화를 해서 이 노승일 전 부장의 총선 출마 소식을 알렸는데요. 이 노승일 전 부장은 더 큰 적폐와 싸우겠다라면서 이 총선 출마 포부를 밝혔다라고 합니다. 네네네. 이 노승일 전 부장은 뭐 태어난 곳은 서울이지만 뼈를 묻을 곳은 광주라고 생각한다면서 네네. 지금 사는 광주 광산을 지역구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이 광주 광산을은 이 권은희 현 바른미래당
의원. 사실은 새로운 보수당 소속이라고 봐야 가까울 것 같은데. 새로운 보수당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네네. 네. 어쨌든 권은희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입니다. 이 노승일 전 부장은 이 당적 없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겠다라는 계획인데요. 뭐 연고나 조직 없이 정당에 들어가서 경선을 치르는 게 너무나 어려운 숙제다라면서 본선에서 직접 유권자의 평가를 받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만 당선된다면 민주당에 가입하겠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노승일 전 부장은 올해 초에 이 짓던 집에 불이 나면서 좀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선거운동은 가족을 비롯한 친인척의 도움 없이 혼자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당선이 된다면 뭐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 활동하고 싶다 이런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노조 와해를 공작한 삼성 간부들 실형을 선고받았군요. 네, 실형이 나왔습니다. 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이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조합의 설립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래요. 함께 기소된 강경훈 인사팀 부사장에게도 역시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가 됐고요. 이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 최모 삼성전자 서비스 전무에게는 각각 징역 1년,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룹 계열사 대표들에게도 관련해서 집행유예가 선고가 되기도 했는데 네네. 이 삼성의 오랜 유훈이라는 이 노조 없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이들이 감옥살이를 하게 된 그런 아이고,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의 이사회 의장, 부사장, 전무 네네. 이런 직함을 가진 분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네. 지위가 높은 편인데 이분들이 이제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 사람들은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직원들이 노조를 설립하자 이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서 이 직원들을 차별 대우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했으며 네. 이 조합 활동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기도 하고 심지어 조합원의 재취업까지 방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천인공노할 일인데 네. 정말 치를 떨게 만드는 일이 있었죠. 2014년에 그때 일.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 양산센터 분회장이었던 염호석 분회장. 네네. 이분이 이제 삶을 마감했는데 이들이 현직 경찰과 공무원에서 부친에게 돈을 전달하고 고인의 시신을 탈취하고 화장한 점입니다. 네, 이 고인의 유지가 동료 조합원들과 함께 있게 해달라라는 거였는데, 네네. 네, 이 시신이 탈취가 돼서 바로 화장이 됐습니다. 이게 참 사람이 할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말이죠. 네, 이제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네, 정상근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금화님, 제 모두 발언을 들으시고 문자를 보내신 것 같아요. 딸이 결혼하는데 투룸방이 2억 5천만 원이 넘네요. 빚으로 시작하는 딸이 너무 가슴 아프고 미어집니다. 좋은 방법 없을까요? 대책은 대책일 뿐 현실이 걱정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이경주님, 결혼 후 내 집 장만하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매 순간 깨닫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라고 하셨고요. 8672번 쓰시는 분, 땅 짚고 헤엄친다는 말이 있어도 나는 헤엄칠 땅이 한 뼘도 없습니다. 라고 하셨고, 양종숙님, 1주택 이상은 합리적 이유를 제외하고 전부 투기입니다. 1주택 초과겠죠. 1주택 초과는 합리적 이유를 제외하고는 전부 투기입니다. 집 가지고 장난친 사람들 탈탈 털어서 혼내주시고 집값 잡아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6760번 쓰시는 분, 10년 전 매수할 때 가격에 현재 매도할 때의 차입금은 몽땅 세금 붙여야 합니다. 대신에 보유세는 저렴하게 해야 합니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교통정보센터 가보겠습니다. 이승미 씨.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전국이 흐리고 지역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 양방향 사고 여파가 있는데요. 남이방향 먼저 남이천 나들목 부근 3차로에 고장난 차량이 있어서 조심하셔야겠고요. 이후 진천 부근의 사고는 처리 작업 정리됐지만 대소에서 진천 쪽 4km 정체입니다. 하남방향은 경기 광주 나들목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나서 2km간 밀리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 광교 터널에서 북수원 구간 4차로 막고 방음벽 보수하고 있습니다. 동수원에서 북수원 쪽으로 4km간 정체고요. 월곡 분기점 부근은 차량 증가로 3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휴게소에서 남사 정류장 쪽으로 작업 여파 때문에 밀립니다. 이후로는 기흥 동탄에서 수원까지 또 판교 부근과 달래내국에부터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용퀴즈 온더 블럭. 방송 내용 중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들으시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세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강력한 것이 이제 전세 대출을 받아가지고 전세를 사시면서 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네. 전세금 전세 대출을 받고 네. 또 새 집을 사면서 또 대출을 받고 이런 식으로. 네네네. 그리고 전세 사시는 분들 중에도 불안하니까 미리 좀 해주자 이렇게 하시는 그런 서민분들도 좀 많이 계셨거든요. 네네. 하지만 이게 아예 이제 차단되게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전세 대출 받은 다음에 시가 9억 원 이상 초과하는 집을 사거나 아니면 두 채 이상 집을 사면은 그동안 받았던 전세 대출을 즉시 회수하는 식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힌트 드릴게요. 앞에서 설명했듯이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정답 보내실 곳은요. 문자는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모바일 앱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오늘 타임라인을 쓰러온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을 만나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 소리. 너만 맞았냐? 나도 맞아봤다. 어제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청 앞에서 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 대회, 이 현장에서 폭력 행위가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은 나도 시위대한테 뺨 맞아봤다. 일부의 일탈을 전체의 행위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국회 출입을 막아서 일부가 흥분했다, 이런 주장인데요. 그러면서 이번 집회를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들어보시죠. 관례적으로 과거 지금 여당인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국회 내에서 많은 집회를 개최해 왔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런 집회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이 참여도 항상 있어 왔고 그것을 지금 갑자기 불법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요. 네네. 수많은 집회가 있었고 심지어 국회 경내에서 천막을 치고 2달, 3달씩 농성을 한 사례도 많았었는데 네. 갑자기 우리 당의 불법이라고 한 데 대해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예를 들어서 농성하고 있던 정의당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심지어 침까지 뱉고 막 이랬다는데 이러는 행위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행위 아닙니까? 우리 당이 여당일 때 제가 여당의 원내수석 부대표로 지내면서 시위대한테 뺨을 맞은 적도 있고 예. 침을 뱉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마 이제 좀 과격한 시위대 또는 더 나가서 그 과정에서 감정이 고조된 분들의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있고요. 지난해 1월 바른미래당은 당시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한 바른정당과 안철수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당이 합당하면서 탄생했습니다. 김관영 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당시 합당파로서 안철수 전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는데요. 김관영 최고위원 그때를 회상하면서 오늘 이렇게 심경을 밝혔습니다. 인생의 과오였다. 유승민과의 합당은 하지 않았어야 된다. 합당에 힘을 실어준 것을 후회한다. 네, 거듭 후회한다고 밝힌 심경 들어보시겠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분명히 사과를 해야죠. 저도 사과합니다. 요즘. 제가 당시에 아니셨어요? 합당파로 앞장서고 안철수 대표가 합당할 때 제가 사무총장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요즘 그분들 만나면 제가 죄송하다고 얘기합니다. 제 인생의 정치에 과오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박지원 의원도 합당은 하지 않았어야 된다. 그때 박지원 의원 합당할 때 그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김관영 의원이 왜 저기 가는지 모르겠다고 자기가 그렇게 말렸는데 안 될 일을 한다고. 그 당시에는 그래도 간격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호남과 영남이 합쳐지면 그래도
새로운 좀 개혁 세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뿌리가 차이가 크다는 것을 발견했죠. 예. 후회가 크십니까? 후회가 큽니다. 오늘도 선거법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선거법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석패율제입니다. 석패율제란 지역구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 당선으로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중진들의 재선 보장용인 석패율제 못 받는다 이러고 있고요. 반면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석패율제를 찬성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이 석패율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찬성하지 않는다. 반대한다. 설사 통과되더라도 석패율제로 재선할 생각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 들어보시죠. 글쎄요, 4+1이 5개 정당이 똑같은 안을 가지고 있으면 5개 정당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얘기를 해서 합의 조정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 과정에서 석패율제가 나와가지고 마치 중진들이 지역구 아니면 비례로라도 당선시켜야 하겠다. 이런 의사를 가진 것으로 한국당에서는 보도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됐든 대한신당으로서는 석패율제도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정의당이 갖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네. 어제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정리를 아주 잘 하시던데요. 네. 저도 그러한 생각으로 중진의 비례대표 진출을 위해서 그러한 길을 트는 것은 옳지 않다. 네. 저는 분명히 국회가 통과되더라도 석패율제로 출마할 생각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용민 라이브. 정부가 역대 최고 수준의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먼저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경실련 부동산 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은 이번 부동산 대책 불만족스럽다. 집값 잡기에 역부족이다. 라면서 지난 11월에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부작용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2년 전에 분양가 상한제를 지방 대도시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적용했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 들어보시죠. 1주택자 구역 초과 경우 LTV 20%까지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이미 현금 부자들은 전세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전세 끼고 주택 매매에 나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정부에서 그나마 좀 많이 했다는 게 주택 자금 대출을 죄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의 이 집값 상승 위기는 그걸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걸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금 대출 규제뿐만 아니라 세제 공급까지 좀 일관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말씀하신 거나 분양가 상한제나 보유세 이런 걸 들여다보면 사실 그렇게 강력하지 않다. 아하.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 11월에 발표한 게 27개 동에 국한된 필색 규제였습니다. 예. 그거에 대한 부작용으로 사실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거를 당장 그 전체로 적용을 해야 되는 판인데 그것도 2년 전에 했어야 되는 것도 실기했는데 지금도 정부는 핀셋 규제를 일관하고 있거든요.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 네, 이 의견은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의 말입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이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면서 내년 상반기에 필요하다면 수요, 공급, 양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들어보시죠. 이번 대책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은 제가 참머리에 드렸고요. 대책의 효과가 부족하거나 시장에서 제대로 반응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정부로서는 추가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내야 되는 것이고요. 추가적인 시장 안정 조치 같은 것들을 매번 대증적으로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말 내년 상반기에는 필요하다면
수요, 공급, 양 측면에서의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정책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런 주택을 통해서 불로소득을 얻는 것 또는 과다한 자기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주택을 보유함으로써 시세 차익을 얻고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그 다수의 서민들이 무주택이라든가 또는 좋지 않은 주거 환경에 처하게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바꿔낼 수 있는 대책도 내년 상반기에는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퀸의 해머 투폴 듣고 오겠습니다. 쏙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서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안경이 날아가고 정의당 한 청년 당직자는 따귀를 맞았습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국회 본청 앞을 점거했던 국회 모습인데요. 자, 오늘도 국회는 어제와 다르지 않습니다. 어제 오늘 국회에서 이 모든 상황을 소상하게 들여다본 IM피터 임병도 기자 연결했습니다. 임병도 기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IM피터 임병도입니다. 지난주 저희 인터뷰하셨을 때 수요일까지 상황이 종료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셨는데 지금이 한 주 지나서 화요일입니다. 요새 국회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거 장기화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마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고 이달 말까지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 어떡합니까? 네. 이달 말까지면. 저 큰일입니다. 저 크리스마스 때는 집에 가야 되는데. 그래요. 아이들이 어려갖고 크리스마스 때는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국회에 계시던 분들도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랬으면 하는데 또 이제 그 기자들은 또 대기를 하면서 시각화 변하는 상황을 또 보도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는 그 부분 때문에 여담이 좀 길었습니다. 자, 지난 4월에 있었던 패스트트랙 충돌 상황을 방불케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제 어땠습니까? 어제 11시쯤에 이제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뭐 선거법과 공수처 설치 규탄대회 열었는데 아침 11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원래 국회에서는 집회가 금지돼 있어갖고 이제 대규모의 사람들이 오는 게 금지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날은 자유한국당 측에서 좀 강력하게 요구해서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수용을 했습니다. 일단은. 네. 그러자 이제 극우단체 수천 명이 이제 들어와서 그다음에 이제 규탄대회 끝나고 나서 국회 본청에 진입하려다 무산되자 앞에서 이제 집회를 하기 시작하면서 국회가 아수라장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경찰하고 방어과 직원들이 이제 본청 정문을 비롯해서 여러 이제 출입구가 여러 개 있는데 이걸 모두 봉쇄하고 경찰들이 이제 해산하려고 계속 외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이제 저녁 7시가 넘도록 이제 본청 을 비롯해서 주변에서 이제 벵가리와 북도 치고 뭐 구호 외치고 뭐 그러면서 이제 계속 저녁까지 있었던 겁니다. 네. 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뭐
우리가 이겼다 뭐 이런 말 한 것으로 알려져 가지고 뭐가 이겼다는 건지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뭐 어제 난리가 나니까요. 시위자들에게 귀가를 종용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해명하고요. 사태 수습을 위해서 애썼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어땠습니까 어제? 이게 사실은 좀 정확하게 짚어나가야 될 게 뭐냐면은 그 경찰이 어저께 한 대여섯 차례 해산 명령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집회가 끝났으니까는 떠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제 저녁까지 하니까는 7시가 넘어서 이제 그 강제 그러니까 해산 명령이 마지막으로 불응하면은 강제 진압하고 연행하려고 준비 중이었어요. 이제 이 상황은 이제 황교안 대표가 알고 나와서 이제 집으로 돌아갑시다 하고 뭐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구단체 회원들이 이제 정문까지 가자 이제 같이 따라간 거죠. 네, 제가 볼 때는 황 대표가 이제 집회 시작 전에 뭐 우리가 승리했다, 뭐 그게 들어오는 것 자체가 승리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끝에도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은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이 이 집회를 주도적으로 끌고 나갔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데 그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이 자유한국당 지지자에게 폭행당했다는 이런 소식도 들려와요. 정의당 당직자와 당원들도 우리도 봉변당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뭐 폭행 현장 직접 목격하셨나요? 네,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사실 이제 어저께 취재를 하면서 저도 되게 겁이 났어요. 왜냐면은 이분들이 이제 카메라 들고 가는 사람들만 보면은 너 어디 소속이냐 기자증 보여달라. 이 마치 이제 내가 경찰 불신검문 받는 것처럼 그랬고. 아니 그 사람들이 뭔데 그 신분증을 요구합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막 가면서 또 이제 그냥 그 정도만 하면 끝나면 좋을 텐데 계속 이제 막 욕설을 하고 막 태극기 기봉 같은 걸로 카메라를 치고 막 취재하지 말라 막 이러니까는 사실 저도 어저께 어느 정도 취재를 하다가 이제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제가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맞을까봐 들어왔습니다. 맞으면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그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이정미 의원이 오늘 아침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찾아갔다고 하는데 어제 벌어진 폭력 사태를 항의하기 위해서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분위기 어떻게 뭐 어땠는지 현장에 가보셨다고요? 예, 제가 바로 이제 뛰어가서 찍었는데 이제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로텐더홀에 이제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저께 이제 박용진 의원도 거기서 이제 그 기자회견을 했고 오늘은 이제 정의당이 항의 방문을 했는데 사실 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 때린 사람이 자유한국당 당원이 아니다. 극구 부인을 하면서 이렇게 뭐 모르쇠 역할로 뭐 그 표정으로 대했고 정의당에서는 아니 이거는 자유한국당 주최 집회에서 벌어진 일 아니냐 그랬더니 그 전희경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세금 뭐 예산 뭐 512조 날치기 하지 않았냐 막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로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별로 이제 사과할 마음이나 뭐 그런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뭐 관여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해서 정의당 분들이 이제 떠나는 모습을 보니까 조금 씁쓸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재 그 4더하기1 협상,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선거법 협상을 두고 여야 간의 그 난항이 계속되어 왔는데, 오늘 뭐 의견이 좁혀졌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5시 기준으로는 뭔가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원래 이제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어저께까지 좀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 갈등을 일단 봉합하고, 우리 이제 그 협상안을 계속 하자. 그래서 이제 그 협상안을 추진하는 쪽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뭔가 석패율제나 뭐 이런 이중등록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 그래서 이제 대화는 이제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정동영 평화당 대표가 문희상 평화당이 뭐 4+1 협의체 협상안이 마련되면은 즉시 본회의에 이제 몰리겠다 뭐 이렇게 말했는데 이럴 경우에 지금 4+1 협상안만 되면은 바로 이게 통과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하지만 이제 이 4+1 협상은 아까 전에 이제 뭐 방송 중에 나왔지만 이게 석패율제, 그러니까 뭐 쉽게 해서 이중등록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의견 차이가 있고 여러 갭도 있고 있어서
따라서 이거를 서로가 얼만큼 내놓을지에 따라서 급진전할 수도 있고 계속 이 사안이 이번 달까지도 갈 수도 있고 참 단정짓기가 좀 어렵습니다.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열려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다는 말이기도 하겠고요. 알겠습니다. IM피터 대표 기자 임병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국회에 나가 있는 임병도 기자 연결해 봤고요. 자, 앞서 핫소리 코너에서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의 입장을 들어봤는데 이번 집회를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불법이 아니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김재원 정책위 의장 검사 출신 법률가인데 불법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정말 자유한국당 국회 규탄대회 과연 합법인지 불법인지, 불법이라면 어디까지가 불법인지를 조목조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하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디 밖에 나와 계시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 계세요? 여기 사실은 여의도에 있습니다. 예. 그래요. 예. 참 여의도가 일촉즉발의 상황인데 어제 이어서 오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또 우리공화당이 주최한 행사 같은데 일부 이 시위 참가자들이 국회 본청을 진입하려고 시도했다가 이를 막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는데 일단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사실은 어제 그 국회 앞에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정문 앞에 있었는데 그래서 국회 본청 앞의 상황은 모르지만 어쨌든 어제 굉장히 조직된 듯하게 보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국회로 왔었어요. 그 처음에는 이제 경찰에서 안 들여보내주다가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나와서 들어가게 됐는데 어쨌든 그 국회 본청에 그러니까 국회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집회를 한다는 것도 사실은 그동안 허용이 안 되었던 것이고 그렇죠. 거기다가 또 본청에 진입을 한다는 건 이거는 사실 거의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전에 민주노총에서 국회 본청이 아니라 그냥 국회 담벼락 안으로 진입을 했다가 작년에 위원장이 구속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제 있었던 상황은 그동안 있었던 일종의 법 적용의 관례로 보면 너무나 사실은 어이없는 일이고 사실 명백한 불법이라고 봅니다. 명백한 불법이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집회에서는 이른바 태극기 부대로 불리는 극우 보수단체 지지자들이 몰려들어서 몸싸움을 벌이면서 일부 의원을 폭행하고 폭언을 퍼붓는 등 국회 앞마당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당은 계속 집회를 열겠다는 방침이에요. 근데 국회 경내에서는 당 행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거 집회와 시위가 가능합니까? 불법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국회 담벼락에서 100m까지가 집회 금지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2016년에 국회 정문 앞에서 그러니까 담벼락 밖에서 기자회견 했다는 이유로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1심, 2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검찰에서 지금 대법원까지 상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회 안은 물론이고 국회 담벼락에서 100m까지가 집회 금지 구역이라는 게 그동안 검찰, 경찰의 법 해석이었거든요. 거기에 비춰보면은 국회 안에서 집회를 했다는 건 명백한 집시법 위반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폭력까지 행사했다면 그건 아주 심각한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국회의원들이 본청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또 회의가 열리는 데 있어서 차질이 빚어졌는데 국회 선진화법은 상관이 없습니까? 국회 선진화법 문제는 아니지만 일종의 퇴거 불행 때 어쨌든 경찰이 어제 계속 퇴거하라고 했는데도 퇴거를 안 했기 때문에 퇴거 불응 때도 되고요. 또 여러 사람들이 폭행을 했기 때문에 특수 폭행이나 특수 공무집행 방해 여러 가지가 저는 해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집시법도 물론이고 그래서 이제 어제 있던 상황들은 어쨌든 좀 상당히 심각한 이전에 그냥 국회 담장 안에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사람을 체포해서
이렇게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거에 비춰본다면, 네네. 예, 국회 경내에서, 국회 안에서 그렇게 폭력을 휘두르고 했다는 건 아주 심각한 저는, 불법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재원 정책위 의장,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이 한 인터뷰를 통해서 관례적으로 민주당이나 정의당 등이 국회에서 많은 집회를 열어왔고 일반 시민의 참여도 있어 왔는데 자유한국당 집회를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이거는 확인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당의 시위와 앞선 민주당 정의당의 그 집회 차이가 없다는 것이 이제 김재원 의장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저도 이렇게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하고 공동 기자회견도 국회 그 본청 앞에서 했습니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한 30분 정도 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집회가 아니라 언론을 상대로 한 기자회견이었고 그동안은 그 정도 기자회견 정도만 허용이 됐지 그렇게 지금 어제처럼 그런 어떤 폭력적인 집회 같은 건 제가 국회 안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합법적인 기자회견, 정당들이 하는 기자회견하고 어제의 그런 일종의 폭력적인 집회를 비교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난 4월 달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본관 안에서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는 제가 보기에는 폭력에 대한 불감증이 생긴 게 아닌가, 그분들이. 불법 불감증, 폭력 불감증이 생겨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런 법적인 판단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국회 폭력은 이렇게 정리하고요.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세요. 하승수 변호사님이요. 예. 선거제 개편 얘기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석패율제 도입에 선을 그었는데요. 이건 중진들이 어떻게든 국회에 들어오려고 꼼수를 부릴 수 있는 그런 제도다. 그러니까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석패율 제도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석패율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네. 그 석패율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이제 지역구에서 애석하게 아깝게 떨어진 사람을 이제 비례대표로 구제해주는 제도인데요. 네네네. 이게 이제 거대 정당에서 적용될 때하고 소수 정당에 적용될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거대 정당에서는 이해찬 대표 말씀대로 지역구에서 떨어진 중진을 구제해주는 장치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소수 정당 같은 경우는 지역구에서 사실 출마하는 사람들은 자기 정당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거든요. 당선 가능성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 비례대표로 일종의 좀 당선시켜주는 건 소수 정당 입장에서는 또 저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민주당이 석패율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이라면 거대 정당이 민주당은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소수 정당들은 좀 석패율 같은 걸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독일이나 뉴질랜드가 지금 이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 뉴질랜드는 지역구에서도 출마하고 비례대표로도 출마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수 정당 같은 경우는 지역구에서 당선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지역구에서 나가야지 선거운동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지역구 출마도 하고 비례대표도 출마도 하게 보장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석패율 제도를 절대적으로 이게 악이다 선이다 이렇게 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거대 정당에서는 그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좀 그런 부작용을 좀 없앨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근데 말이죠. 우리가 이제 지역구 선거에서 어떤 후보에게 표를 줄 때는 그 상대 후보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심판적 성격의 투표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후보를 그 지역에서 떨어뜨렸어요. 이 사람 국회로 보낼 자격이 없다. 국회에 가서 일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해서 떨어뜨렸는데 아니 석패율제로 이렇게 부활한다면은 이거는 민의를 왜곡하는 것 아닌가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짧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인 2표라서 지역구 표 따로 정당 투표 따로입니다. 그래서 지역구에서 떨어진 사람을 지역구에서 구제해 준다면 말씀대로 문제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1인 2표 중에 정당 투표로 그 정당이 받은 비례대표 의석 중에서 자기 정당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그 지역구 탈락자를 일종의 구제해 주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은 우려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구에서 떨어진 사람을 지역구로 구제해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용민 라이브 1부 여기까지입니다. 6시 5분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